3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아온 정숙 씨. 버티고 또 버티면서 살아온 정숙 씨. 정숙 씨는 남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던 날 드디어 자유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응원해 주신 거 맞죠?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셨으면 오늘의 사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 영안실은 국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흰 꽃들 사이에서 오정숙은 남편 한철민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6해를 살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고 보니 기묘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퍼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곁에 선 조문객들이 고개를 떨구고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연신 눈물을 훔치는 동안 정숙만 그 자리에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왜 눈물이 안 나오는 걸까? 정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래 깊은 곳에서 무언가 스르르 풀리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밧줄이 처음으로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문객 한 명이 정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얼마나 슬프세요. 그렇게 좋은 분이 갑자기 가시다니. 정숙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분. 그 말이 귓속에서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한철민과 집안의 한철민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오정숙의 기억 속에서 한철민은 항상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영수증부터 내밀어야 했습니다. 500원짜리 하나까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하려면 한철민이 없는 시간을 골라야 했고, 통화가 조금만 길어지면 어김없이 한철민이 문을 열고 들어와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외출은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했고, 돌아오면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앉았는지, 뭘 먹었는지 보고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생기는 날이면 집안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번은 정숙이 국에 소금을 조금 더 넣었다가 한철민의 심기를 건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한철민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낮지만 날카로운 온 집안을 짓눌러버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숙은 숨을 잠깐 멈추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숨소리도 줄이고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5년이 지났습니다. 장례 이틀째 저녁 장남 오민준이 정숙의 팔꿈치를 슬쩍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드세요.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정숙은 아들이 내민 밥그릇을 받아들었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눈이 잠깐 정숙의 얼굴을 훑다가 다른 데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명의 통장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 나중에 정리해야 하잖아요. 미리 알아두는 게 낫잖아요. 민준이 담담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상 위에 다시 올려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도 시댁 식구들도 민준도 모두 돌아가고 나서 처음으로 집이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오정숙은 불이 꺼진 거실에 혼자 서서 가만히 그 고요함을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한철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은 됐냐고, 왜 이렇게 어둡냐고, 그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볼륨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올렸습니다. 한철민이 살아있을 때 TV 소리가 조금만 커도 미간을 찌푸리던 것이 생각났지만 정숙은 리모컨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출연자들이 깔깔 웃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정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채 3초도 되지 않아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소리가 새어나오려는 것을 손으로 막으면서 정숙은 한동안 소파 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울음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된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달걀, 두부, 시금치, 남은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먹지? 그 간단한 질문 앞에서 정숙은 멈춰버렸습니다. 35년 동안 밥상은 항상 한철민의 입맛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국은 짜지 않게, 반찬은 부드럽게, 밥은 고슬고슬하게.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정숙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까맣게 잊어버려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꺼내지 못하고 싱크대 앞에 기댄 채 정숙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했지? 그 질문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식탁 앞에 앉았지만 밥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놓고 그 앞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숙에게는 공포였습니다. 드디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유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얼어버린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주말에 딸 오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던 은혜가 정숙의 얼굴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3일 새에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혜는 주방으로 곧장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에 손을 댄 흔적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돌아서며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만들어줄게.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모르겠다. 은혜가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단순히 입맛 없는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는 걸 은혜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은혜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잠시 정숙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손등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35년을 일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민준의 전화가 거의 매일 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안부로 시작되었지만 통화가 깊어질수록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몇 개예요. 보험 수익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랑 같이 은행에 한번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통화를 마치고 나면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걱정이 항상 재산 이야기로 끝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위로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아랫집 김여사, 같은 라인의 박씨, 한철민과 바둑을 두던 이 선생.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입을 모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 그렇게 갑자기. 동네에서 그런 분 없었는데 정말 훌륭하셨잖아요. 이 선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정숙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훌륭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 말 한마디가 정숙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49제가 지나도록 정숙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눈을 뜰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치고 누워 있다가 배가 고파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아무것도 꺼내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 집안이 낮에도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숙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숙이 거울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자유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챕터 2 당신 것은 하나도 없어. 49제가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숙은 안방에서 나오다 멈칫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정숙의 손이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순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 한재민과 재민의 아내 송미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복순은 들어오라는 말도 기다리지 않고 정숙의 옆을 스치듯 지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집이 많이 어둡네. 복순이 커튼을 한쪽으로 걷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손님용 슬리퍼를 내밀며 소파를 권했습니다. 오셨어요. 차 드릴게요. 됐어. 앉아. 복순이 소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으며 정숙에게 손짓했습니다. 재민과 미연이 양옆에 앉는 동안 정숙은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복순이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상했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네, 먹고 있어요. 철민이 건강관리를 좀 잘 챙겼어야 했는데. 복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등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 정숙 탓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35년 동안 들어온 그 방식의 말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정숙이 잘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죄송해요.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반박할 기력도 반박할 언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순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본론 얘기하자. 이 집 말이야. 정숙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 집안 돈으로 산 거잖아. 철민이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얼마를 보탰는지 알지. 그건 알지만 어머니, 철민이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얘기했어. 나중에 이 집은 정리해서 나눠야 한다고. 재민이한테도 그렇게 말했다고. 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형이 그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들었고 어머니도 들으셨고. 정숙이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요? 자주요. 형이 사업 힘들 때마다
재산 정리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정숙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재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수가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부부인데. 미연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서로 좋게 정리하자는 거잖아요. 복순이 봉투를 정숙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집 처분하고 반반 나누는 거야. 그게 철민이 뜻이야. 정숙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제가 변호사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 거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복순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 네. 35년 식구끼리 변호사가 웬 말이야. 재민이 팔짱을 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형수, 솔직히 말할게요. 형수가 이 집에서 사는 동안 뭘 벌었어요? 형이 다 한 거잖아요. 형수가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았다고. 그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35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은 35년이었습니다. 한철민의 양복을 손질하고 구두를 닦고 손님상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아이들을 키우고 병원을 오가고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한마디였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가라앉혔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법적으로 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세 사람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를 한 장씩 펼쳐보았습니다. 법적인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정숙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민준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할머니가 오늘 왔다 갔어. 진명에 바꾸는 서류 들고.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알아. 제가 다 알아볼게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시고. 민준아, 알아볼게요가 아니라 내가 어느 편이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편이죠. 그래. 정숙이 낮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매끄럽게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그 서류에 도장 절대 찍으면 안 돼. 그래, 알아. 변호사 알아봐야 해. 돈 없으면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거든. 은혜야. 응. 오빠가 할머니한테서 연락받은 거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 전화기 너머에서 은혜의 숨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 모르겠다.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 정숙이 대답했지만 혼자 생각하기엔 너무 또렷한 기억이었습니다. 알아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은혜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정숙은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건으로 감싸진 것을 꺼냈습니다. 수건을 펼치자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한철민 몰래 5년에 걸쳐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장을 볼 때마다 1,000원씩, 2,000원씩 아껴두었던 돈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지폐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고 세었습니다. 23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밥값.
길어야 서너 달이었습니다. 정숙은 지폐를 다시 봉투에 넣고 수건으로 쌌습니다.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걷다 마주친 이경자가 정숙의 얼굴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경자는 같은 동 4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불이 며칠째 늦게 들어온다는 것을 신경 쓰고 있던 차였습니다. 어머, 정숙 씨. 얼굴이 왜 이래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 얼굴이 아닌데. 밥은 먹었어요.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자가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랑 밥 먹어요. 거절하면 안 돼요. 정숙이 거절하려다 그냥 이경자의 손에 이끌렸습니다. 몸이 저항할 기력을 잃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단지 입구 설렁탕집이었습니다. 뜨겁고 하얀 국물이 앞에 놓였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다가 국물을 한 모금 떠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뜨거운 것이 내려가자 눈물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경자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오르는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설렁탕 집 안에 손님이 몇 있었지만 정숙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이경자가 냅킨을 꺼내 정숙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실컷 울어요. 여기 아는 사람 없어요. 정숙이 냅킨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번 눈물이 터지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35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이 식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경자가 눈치 없이 먼저 일어나지 않아서 정숙은 난생 처음 낯선 공간에서 실컷 울 수 있었습니다. 울음이 가라앉을 무렵 정숙이 국물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이경자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구청에 있는 문화센터 같이 안 갈래요? 거기는 왜요?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수강 신청 해놨거든요.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라는 말이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 여유도, 기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숙이 겨우 그 말만 꺼냈습니다. 이경자는 더 권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렁탕 그릇이 둘 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오기 전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더 땅에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챕터 3 무너지는 것들. 그로부터 2주 후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숙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우편함에서 가져온 우편물들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고지서 몇 장과 함께 두툼한 봉투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 란에 낯선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느려졌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빼곡하게 글자가 들어찬 서류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2번, 3번 읽었습니다. 천천히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한재민이 한철민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손에 든 채 현관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먼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등을 현관벽에 기댄 채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류 뒤쪽에 첨부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집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철민이 재민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정숙이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를 보니 5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철민은 이 집에 그 돈이 걸려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내 것이 아니었던 건가? 정숙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왔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내밀자 민준이 받아들고 훑어보았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민준이 서류를 가지런히 모아 챙기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아니요, 처음 봐요. 정말이야. 어머니, 제가 알아본다니까요.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민준이 다시 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시선을 정숙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잠깐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하다고? 담보 설정이 적법하게 된 거라 쉽게 뒤집기가 어렵대요. 누가 그러던.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너 작은아버지 만나고 온 거야. 어머니, 눈 봐. 나 봐. 민준이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약간 돌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정숙에게는 대답이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수도를 틀었습니다. 물을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운데서 힘들어요.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오고 작은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합의하는 게 어머니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정숙이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편하라고. 네. 민준아. 네. 그 집은 내가 35년을 살아온 집이야.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가.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나가. 나중에 얘기하자. 민준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싱크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타버린 자리에는 눈물 대신 분노만 남는다는 걸 정숙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은혜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됐어. 흥분하지 마. 어떻게 흥분을 안 해? 할머니 편에 선 거잖아. 은혜야, 너는 내 집 챙겨. 엄마가 지금 걱정이 되는데 내 집이 무슨. 나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정숙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응? 무서워. 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워.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야. 은혜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나 있잖아. 그래. 알아. 내가 방법 찾아볼게.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거 꼭 찾아볼게. 정숙은 딸의 목소리에서 불안을 들었습니다. 딸도 지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어둠 속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쿵하고 내려앉는 증상이 생긴 것이.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얕아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류에 적힌 금액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준이 시선을 피하던 그 옆모습이 자꾸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잠을 못 자는 날이 늘었습니다. 밥을 못 먹는 날도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재민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재민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합의가 성립되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집을 처분해서 수익을 나누는 방향으로 서류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숙이 수화기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을 팔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경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문화센터 같이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 이름으로 수강 신청을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딱히 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집안에만 있다가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은혜의 집에서는 다른 긴장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남편 강태준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며 말했습니다. 또 친정 전화했어. 은혜가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힘드니까. 힘든 거 알아. 근데 우리 문제도 있잖아. 당신 요즘 나한테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잖아. 내가 밥 못 차려준 게 언제야. 맨날 친정 전화하고 나면 넋 나간 사람처럼 있으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은혜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태준아, 지금 엄마가 집 뺏길 위기야. 나 어떻게 하라고. 그게 왜 우리 문제야. 신우이가 있잖아. 아니, 시댁 문제 시동생이 한 건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태준이 리모컨을 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혜야, 나도 한계가 있어. 당신 어머니 문제에 우리가 왜 맨날 끌려다녀야 해?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 냄비 뚜껑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날부터 은혜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친정 걱정과 남편과의 거리감이 동시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오고 밥맛이 없어지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멍해지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는 매일 밤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밥 먹었어. 먹었어. 뭐 먹었어? 라면. 엄마, 괜찮아, 맛있었어. 짧은 통화였지만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하루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이경자와 함께 구청 문화센터에 도착한 정숙은 강의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공간에 와본 게 언제인지 생각해 보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경자가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들어가요. 강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숙의 눈과 눈이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쪽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있던 여자였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였고 짧은 머리에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여자가 빈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정숙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정숙이 이경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그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여자가 정숙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네요. 정숙이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느꼈지만 꾹 눌렀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강의실 안이 웅성거리는 사이
정숙은 앞을 바라보며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게 위로인지 인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던 말을 처음 들은 것 같아서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따끔했습니다. 여러분, 정숙 씨가 처음으로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연에서 정숙 씨가 보여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4 처음으로 내 편. 문화센터를 처음 다녀온 그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숙은 현관 앞에서 2번 멈췄습니다. 나가야 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도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주 그 강의실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그 여자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옆자리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여자가 정숙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네요. 네. 정숙이 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거예요. 드세요. 아메리카노 괜찮죠? 정숙이 컵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박선영이에요. 여자가 먼저 이름을 말했습니다. 오정숙입니다. 정숙 씨, 나는 그냥 언니 해도 돼요. 선영이 앞을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몰라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 언저리가 잠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선영이 가방을 들며 정숙의 팔꿈치를 툭 쳤습니다. 나 저기 국화빵 파는데 알아요. 같이 가요. 이경자가 먼저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오늘 약속 있어요. 2분이 가세요. 정숙이 선영을 따라 나선 것은 딱히 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 골목 모퉁이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 파라솔 아래 플라스틱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어묵 국물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선영이 주저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주인 아주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모, 어묵탕 2개랑 국화빵 한 봉지요. 정숙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선영이 어묵꼬치를 하나 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정숙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엄청 썼어요. 내가 버는 족족 가져다 썼어요. 사업한다고. 근데 사업은 무슨 그냥 노는 거였어요. 선영이 어묵을 씹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28년 살았어요. 참을 만큼 참았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인생은 없어 라고. 딸이 그런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무섭죠?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딱 결심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고. 선영이 국물을 호호 불며 마셨습니다. 정숙 씨는요? 정숙이 어묵꼬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었어요. 알아요. 근데 슬프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선영이 국물을 마시다 멈추고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요. 선영이 잠깐 정숙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무서워하면서 살았는데 슬프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35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못 살았는데 슬프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정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선영이 국화빵 봉지를 뜯으며 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정숙이 국화빵을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하고 따뜻한 것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정숙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문화센터에 나갔습니다. 처음 2, 3주는 뒷자리에서 강사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서너 주가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숙이 그 질문에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가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저는 50대 중반부터 무릎이 안 좋아서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효과가 있나요? 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정숙은 대답을 들으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방금 공기 중에 떠돌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의식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선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말했네요. 별거 아닌 질문인데. 별거예요. 처음이잖아요. 선영이 씩 웃으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소모임이 생긴 것은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선영이 주도해서 만든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수강생 중 5명이 강의 끝나고 근처 분식집에서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요리를 잘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음번 모임 때 뭔가 해오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정숙이 된장찌개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정숙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된장찌개인데 손이 달랐습니다. 한철민을 위해 끓일 때는 간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내내 긴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재료를 넣었습니다. 두부를 크게 썰었습니다. 한철민이 두부가 크다고 싫어했었는데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모임에서 정숙이 냄비를 꺼내자 선영이 뚜껑을 열고 킁킁거렸습니다. 언니, 이거 뭐예요? 냄새가 이렇게 좋아. 국물을 한 숟갈 떠 마신 선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나 이런 거 진짜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 선영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더 줘요. 2그릇을 비운 선영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 솜씨를 지금까지 그 사람한테만 썼어요. 정숙이 웃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배 아프도록 웃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오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기 것이라는 게 새삼스러웠습니다. 모임의 다른 사람들이 정숙의 사연을 조금씩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최순분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뭘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냉장고 앞에서 울었어요. 정숙이 순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나 싶어서. 맞아요. 그 짧은 말들이 오가는 동안 정숙은 가슴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정숙의 등을 짓눌렀습니다. 재민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기한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2주 안에 답변이 없으면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이 그 문자를 선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영이 화면을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런 거 아는데 알아요. 어디요? 구청에 법률공단 있어요. 돈 없어도 돼요. 변호사 만날 수 있어요. 정숙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 데를 내가 가도 되는 건가? 선영이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지금 그 집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선영이 정숙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구청 법률 지원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접수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정숙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보다가 정숙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손 봐요, 언니. 떨리죠? 떨려요. 그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웃음이 어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지 신기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정숙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배정받은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상우 변호사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차림이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와 함께 식어가는 믹스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숙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셔도 되고요. 불편하신 부분부터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상우가 볼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2달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집을 내놓으라고 해요. 김상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어머니 동의 없이 설정된 건가요? 네. 저는 서류를 본 적도 없어요. 김상우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이네요. 정숙이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김상우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김상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문제에서 최종 결정은 어머니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결정은 어머니 것이에요. 정숙이 김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결정은 어머니 것이라는 말. 한철민도 한 적 없는 말이었고 민준도 한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약간 매는 것을 느꼈지만 티내지 않으려 입술을 가볍게 다물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길에 선영이 물었습니다. 어때요? 정숙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아요. 선영이 정숙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언니.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유리를 비스듬히 지나갔습니다. 김상우가 했던 말이 자꾸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정은 어머니 것입니다. 정숙이 창밖을 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버스 소음에 묻혀버린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숙이 자기 목소리로 그 말을 처음으로 꺼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한철민이 살아있을 때 불을 켜두면 전기 낭비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취침 전에는 반드시 모든 불을 끄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불을 켜두고 안방 불도 켠 채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이 왔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깊은 잠이었습니다.
챕터 5 처음으로 빛나는 것들. 김상우 변호사와 첫 상담을 마친 지 3주 후였습니다. 정숙은 매주 한 번씩 법률공단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상우는 매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가져온 서류를 함께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으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날도 상담실에 마주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김상우가 서류 한 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담보 설정 날짜를 보세요. 네. 이날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정숙이 날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5년 전 10월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친정 어머니 기일이어서 고향에 내려갔었어요. 혼자요. 네. 남편은 바쁘다고 안 갔어요. 김상우가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날 어머니가 서울에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교통카드라든지, 그날 찍힌 사진이라든지. 정숙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기차 타고 갔어요. 제 카드로 끊었어요. 그럼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정숙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상우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의 없이 진행된 거라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숙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정숙. 평생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로만 불려왔는데 이 서류 안에서 오정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낯설고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하나만요.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식 낳은 것, 이혼한 것, 직장 다닌 것. 선영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이혼한 거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강사가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요? 정숙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잘한 일, 35년의 시간 속에서 진짜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딸 낳은 거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따뜻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선영이 정숙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언니, 아들은요? 아들도 낳았지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강의실 공기 속에 떠도는 동안 정숙은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맞는 옷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소모임 날이었습니다. 정숙이 된장찌개 냄비를 들고 들어서자 선영이 벌떡 일어나 받아들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이거예요. 싫어요. 싫긴요. 무조건 이걸로 해요. 최순분이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이거 냄새부터 달라요. 정숙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버섯을 좀 더 넣었어요. 어떻게 끓이면 이렇게 맛있어요. 순분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 이거 먹으면 어릴 때 생각나요. 엄마가 끓여주던 거. 정숙이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이 손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게 항상 두려움과 함께였습니다. 간이 틀리면 어쩌나, 온도가 맞지 않으면 어쩌나. 지금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영이 두 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 솜씨로 뭔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요. 밥집이든 뭐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말이 안 돼요? 정숙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66이에요. 그래서요. 선영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쳤습니다. 정숙이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연한 반박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주말에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은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멈췄습니다. 집안이 달랐습니다. 커튼이 걷혀 있었고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요리해. 들어와. 은혜가 주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숙이 냄비를 적고 있었습니다. 엄마, 표정이 달라졌다. 그래. 진짜로. 얼굴이 좀 폈어. 정숙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돌아섰습니다. 배고프지? 같이 먹자.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정숙이 밥을 먹는 동안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얼굴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은혜가 국물을 한 숟갈 뜨다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진짜로. 정숙이 밥을 씹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모르겠어. 무서운 건 여전히 무서운데. 응. 그런데 예전이랑 달라. 예전엔 무서우면 그냥 주저앉았거든. 지금은 그래도 발이 움직여. 은혜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응. 그 말 듣고 싶었어. 진짜로. 은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숙이 은혜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먹어. 울지 말고. 나 안 울어. 눈 빨개. 안 빨개. 정숙이 웃었습니다. 은혜도 웃었습니다. 식탁 위에 두 사람의 웃음이 겹쳤습니다. 법률공단에서 김상호에게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정숙이 상담실에 앉자 김상호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차 승차 기록이 확인됐어요. 그게 도움이 돼요. 많이요. 담보 설정 당일에 어머니가 서울에 안 계셨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어머니 동의 없이 진행된 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정숙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거예요. 아직 결론은 아니지만 방향이 잡혔어요. 정숙이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길 수도 있는 건가요? 김상호가 서류에서 눈을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 뭔데요? 어머니가 끝까지 싸웠다는 거요. 정숙이 그 말을 들으며 시선을 내려깔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싸웠다는 것이 왜 더 중요한 건지. 상담실을 나서며 정숙은 그 말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어느 순간 알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 맞추고 삼키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기고 지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서랍에서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문구점에서 산 지 오래되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공책이었습니다. 한철민이 살아있을 때 일기를 쓰다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한철민이 일기장을 빼앗아 읽고는 왜 이런 걸 쓰냐며 내던졌습니다. 그 이후로 무언가를 글로 적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가 눈부시게 하였습니다. 볼펜을 들고 잠깐 멈추었다가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은 내가 결정했다. 그 문장을 쓰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쓸 것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공책을 덮고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선영에게서 문자가 온 것은 잠들기 전이었습니다. 언니나 제주도 항공권 알아봤어요. 봄에 같이 가요.
정숙이 문자를 읽고 잠깐 웃었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될까요? 보내고 나서 바로 선영의 답장이 왔습니다. 안 될 이유가 뭔데요? 정숙이 그 문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안 될 이유가 뭔데요? 그 질문이 제주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무언가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인지도 몰랐습니다. 정숙이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머지 않았습니다. 벚나무 가지 끝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가지를 오래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더 빨리 왔습니다. 챕터 6도 다른 무너짐. 벚꽃이 피기 시작한 4월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정숙은 문화센터 강의를 마치고 선영과 함께 걸어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오정숙 씨 되시죠? 네. 저는 재민 씨 측 법무법인에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새로 제출된 서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새로 제출된 서류요. 네, 이번 주 안으로 공단 변호사분께 전달될 겁니다. 미리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이 정숙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니 왜요? 모르겠어요. 정숙이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김상우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김상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운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정숙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민 씨 측에서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어요. 어떤 서류요? 한철민 씨가 생전에 재민 씨에게 재산 분배를 약속했다는 주변 지인들의 확인서예요. 정숙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그게 몇 명이나 돼요? 7명이에요. 정숙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왜 써줬을까요? 저도 확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머니, 김상우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확인서 서명인 중에 민준 씨 이름이 없는지 확인해 봤어요. 없던가요? 아니요. 정숙이 시선을 내려깔았습니다. 손 위에 손을 포겠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가 서명을 했어요. 직접 서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관련 진술을 제공한 정황이 있어요. 정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우도 잠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정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그 확인서들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해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몇 달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에 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편이라고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5번 울리고 민준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네. 너 재민이 측에 뭔가 말해줬어.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민준아, 말해봐.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워낙 강하게 요청하셔서. 그래서 어머니 등에 칼 꽂았어. 그렇게 표현하시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정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엔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나는 그 집에서 35년을 살았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 내 아버지 양복 다려드리고 구두 닦고 밥 차리고
너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안 빠진 날이 하루라도 있었어. 어머니, 그 집이 내 것이 아니면 어디가 내 거야? 나는 거기서 뭘 한 거야?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가.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거기 없잖아요. 알아. 그냥 하는 말이야. 정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다른 것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 혼자구나. 그 생각이 슬프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명확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난간을 잡는 날이 생겼습니다. 선영과 걷다가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증상에 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선영이 정숙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하얗잖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맞아요. 나이가 몇인데. 정숙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정숙의 팔을 잡고 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디 가요? 병원이요. 선영 씨, 언니, 지금 싸울 힘도 없으면 어떻게 싸워요? 몸이 있어야 싸우죠. 정숙이 끌려가듯 따라갔습니다. 동네 내과에서 혈압을 재는 기계가 정숙의 팔을 조여들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보더니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조금요.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수치 보시면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정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 계속되시면 큰일 납니다.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입원은 못해요. 왜요? 할 일이 있어요. 의사가 잠깐 정숙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 일은 건강해야 할 수 있어요. 지금 몸이 먼저예요.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나오는 길에 선영이 약봉지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매일 문자로 확인할 거예요. 약 먹었냐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언니가 말리면 더 할 거예요. 정숙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서로 이름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영 씨, 왜요? 고마워요. 선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밥이나 사줘요, 언니. 고맙다는 말 말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이 욕실에서 세수를 하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고 세면대를 잡으려다 잡지 못하고 타일 바닥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정숙은 욕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죽는다는 생각이 무섭지 않다는 것이. 한참 후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면대를 두 손으로 잡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야위고 피곤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정숙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야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에게 건네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나 좀 이상해. 왜?
어디 아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어. 회사도 힘들고 태준이랑도 자꾸 싸우고 엄마한테 신경 못 써줘서 죄책감도 있고 정숙이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은혜야. 응. 너 지금 밥은 먹고 있어. 별로. 그럼 잠은? 잘 못 자. 정숙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느라, 어머니 곁을 지키느라 딸 자신이 소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엄마 걱정하지 마. 그게 어떻게 돼? 돼? 엄마는 이제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 것 챙겨. 엄마. 진짜야. 엄마 말 들어. 은혜가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같이 울지 않았습니다. 은혜야, 울어. 실컷 울어. 엄마는 안 울어. 엄마는 이제 괜찮아서. 그것이 완전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무서웠고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발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사실이었습니다. 한 주 후였습니다. 문화센터 소모임 자리에서 정숙이 오랜만에 이야기를 꺼내던 중이었습니다.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선영이 정숙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멍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니, 선영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온기에 정숙이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안해요. 많이 힘들죠. 요즘 자꾸 이래요. 말하다가 멈춰요. 선영이 정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매일 아침 문자 보낼게요. 그러지 않아도. 아니요. 보낼 거예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선영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감싸준 그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선영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날은 짧았습니다. 언니 오늘 날씨 좋다 밥 먹어요. 어떤 날은 한 줄이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정숙은 그 문자들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지기 전에 한 번씩 다시 읽었습니다. 그 무렵 은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칠을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태준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 은혜가 결심을 한 것이었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은혜가 짐을 풀며 주방을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약이 있어야 하는데. 서랍에 있어요. 아, 약 먹고 있구나. 선영 씨가 매일 확인해요. 그분이요. 응. 다행이다.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밥 할게, 엄마. 정숙이 주방 입구에 기대어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가 칼을 들고 팔을 다듬는 모습이 어릴 적 정숙의 뒷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명을 낮추고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집에서 행복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정숙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천장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을 되짚었습니다. 내가 웃을 때, 응. 내가 어릴 때 배꼽 빠지게 웃는 날이 있었잖아. 그날은 행복했어. 은혜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것밖에 없어, 엄마. 그게 있었으니까 버텼지. 두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과 은혜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바깥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손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정숙은 그날 새벽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 정숙 씨가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평생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여자가 이제 자기 목소리로 법정에 섰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 주세요. 챕터 7 내가 결정합니다. 은혜가 정숙 곁에 머문 지 열흘이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정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공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써온 공책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냥 기억나는 것부터 적었습니다. 담보 설정이 되던 그해 10월 자신이 고향에 내려갔던 날, 한철민이 외출 시간을 통제하던 방식,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지 못했던 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손이 굳어버렸던 기억, 쓰다 보면 울었습니다. 울다 보면 또 썼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정숙은 공책을 덮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김상우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직접 진술하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접이요. 네. 제가 겪은 걸 제 입으로 말하고 싶어요. 서류로만 하는 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김상우가 잠깐 말을 고르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 법정에 서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알아요. 떨리실 거고 상대방 변호사가 어려운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정숙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무언가를 요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가 밥을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직접 진술해. 응?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워. 그런데 한다고. 응? 은혜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갈게. 안 와도 돼. 같이 갈 거야. 은혜가 다시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돌아서지 않는. 그날 밤 정숙은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하고 싶은 말을 정리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적었습니다. 담보 설정 날 자신이 서울에 없었다는 것. 한철민이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는 것. 그 집에서 35년을 살았다는 것. 다 쓰고 나서 읽어보았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영 씨, 나 법정에 서기로 했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니. 언제예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같이 가요. 말 말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정숙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가에 섰습니다. 밤 도시의 불빛들이 창 너머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철민이 살아있을 때 밤에 부엌에 나오면 왜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왜 잠을 못 자냐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 불빛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숙이 창유리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온도가 이마에 닿았습니다. 내일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35년 동안 삼켜온 것들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리에서 꺼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짙지 않은 남색 재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채우다 잠깐 멈췄습니다. 이 옷은 5년 전 은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한철민이 그 옷을 보고 돈 낭비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단추를 끝까지 채웠습니다. 은혜가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 은혜가 어머니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엄마, 그 옷이잖아. 응, 내가 사준 거잖아. 그래서 입었어. 은혜가 잠깐 눈가를 손으로 누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자. 선영은 법원 입구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자마자 위아래를 훑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진짜 멋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예요. 나 옆에서 걷기 민망할 것 같아요. 정숙이 선영의 팔을 슬쩍 쳤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법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복도가 길고 차가웠습니다. 냄새도 낯설었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에서 울렸습니다. 법정문 앞에서 정숙이 멈췄습니다. 은혜와 선영이 양옆에 섰습니다. 정숙이 두 사람의 손을 각각 한 번씩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들어갈게요. 응, 잘할게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사실만 말해요. 그것만 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좌석이 정해져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이 맞은편에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민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그게 놀라웠습니다. 진술 순서가 되었습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정숙입니다.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진술하시죠. 정숙이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담보 설정이 된 날 저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기일로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기차를 이용했고 제 카드로 승차권을 끊었습니다. 그 서류를 본 것은 남편이 죽고 나서가 처음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양복을 다리고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집이 제 것이 아니라면 제가 35년 동안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제 35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진술입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담보 설정 이후 남편과 관련 대화를 나눈 적 있는지, 서류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는지,
정숙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은혜와 선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정숙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잘했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잘했어요. 목소리가 안 떨렸어요. 은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숙이 딸의 등을 토닥이다 먼저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혜가 어머니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먼저 고맙다고 했어. 그래. 엄마가 먼저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어. 은혜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어머니와 딸이 한참을 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나 왜 이래? 나는 당사자도 아닌데.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이 손을 뻗어 선영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판결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3주 후였습니다. 김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이 부엌에서 받았습니다. 어머니, 재민 씨 측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정숙이 가스불을 껐습니다. 기각이요. 네. 담보 설정 당시 어머니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어요. 어머니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냄비 손잡이를 손으로 잡은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네. 들려요.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실감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냄비를 내려놓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35년에 대한 뒤늦은 인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났습니다.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겼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니.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저녁 정숙은 집에 돌아와 선반 위에 놓인 한철민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어떤 조용하고 단호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정숙이 사진을 두 손으로 들어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굉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혈압을 다시 쟀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안정됐네요. 전에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가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정숙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네, 좀 있었어요. 진료실을 나오다 정숙이 미용실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지나치던 곳이었습니다. 한철민이 살아있을 때 단발을 금지했습니다. 긴 머리가 여자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35년 동안 따랐습니다. 정숙이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발로 잘라주세요. 네, 앉으세요. 가위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이 얼굴이었어야 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숙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잘 어울리네. 그날 저녁 정숙은 선영과 이경자 그리고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우리 집으로 와요.
밥 할게요. 세 사람 모두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갈게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오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들을 골랐습니다. 된장찌개, 잡채, 동그랑땡, 계란말이. 한철민의 입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씩 도착했습니다. 선영이 들어서며 냄새를 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오늘 잔치상이에요. 그냥 밥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잔치상이에요. 이경자가 앞치마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게요. 됐어요. 다 됐어요. 은혜가 식탁 위에 그릇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계란말이는 내가 만든 거랑 달라. 내가 언제 계란말이를 만들었어? 학교 때 가정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해줬는데. 그랬어. 엄마는 그런 것도 기억 못해. 미안해.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좁은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선영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된장찌개 국물을 한 모금 떠마셨습니다. 이게 이 맛이야. 이경자가 잡채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레시피 좀 알려줘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게 이래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밥 먹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야기 소리가 났습니다. 좁고 낡은 아파트 안이 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은 수저를 들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은 식탁이었습니다. 조용히 웃을 수 있는 밥자리였습니다. 지금 그게 여기 있었습니다. 정숙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챕터 8 여기서부터가 내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비스듬히 가로질렀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여름이 물러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에서 음악 앱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 한 곡을 골랐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한철민이 살아있을 때 음악을 틀면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잎들이 초록에서 조금씩 노랗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정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만들려고요. 네, 신분증 주세요. 정숙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정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통장이 나왔습니다. 정숙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정숙. 자신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통장에 묶여 살았습니다. 한철민의 아내, 민준이 엄마, 은혜, 엄마로만 불렸습니다. 이 통장 안에서 처음으로 오정숙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이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햇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눈이 잠깐 부셨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과일 봉지도 없고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와. 민준이 거실에 들어서며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정숙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시선을 바닥에 두다가 어머니를 향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어릴 때 민준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다 넘어지고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던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아. 민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2잔 따라왔습니다. 한 잔을 민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얘기할게. 네. 엄마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랬어? 민준이 물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가 워낙 강하게 나오셔서 저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어느 정도 믿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들어왔으니까요. 정숙이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는 집안에서 엄마한테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5년 동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너도 봤잖아. 그런데 왜 그 편을 든 거야?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더니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숙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 건 알아. 진심이에요. 그래, 알아. 정숙이 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근데 민준아, 한 번에 미안하다는 말로 35년이 지워지지는 않아. 그건 너도 알겠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온 거잖아. 그건 알아. 2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피아노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음악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올게요. 그래.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언제든지 와. 민준이 현관으로 걸어가다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머리카락 잘랐네요. 응. 잘 어울려요. 정숙이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화해가 한 번의 대화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은 오랫동안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민준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그 무렵 문화센터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 들어온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그 여성이 혼자 천천히 일어서는 것을 정숙이 보았습니다. 정숙이 다가갔습니다. 처음 오셨죠?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힘드셨죠? 여성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여기 왔을 때 밥 한 끼를 뭘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여성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오래 살아온 거예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여성이 손수건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그 장면을 보다가 나중에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까 그분한테 한 말. 무슨 말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되도록 살아온 거라고. 그랬나요? 누가 언니한테 그 말 해줬잖아요. 정숙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선영 씨가 해줬잖아요. 맞아요. 이제 언니가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정숙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가서 닿았습니다.
받은 것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은혜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응, 말해. 태준이랑 정리하기로 했어. 정숙이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각한 거야? 오래됐어. 근데 말 못했어. 엄마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은혜야. 응. 엄마한테 짐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은혜가 전화 너머에서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힘든데 나까지 힘든 거 얹기 싫었어. 정숙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이 이걸 혼자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에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숙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은혜야. 응. 엄마한테 힘들다고 말해도 돼. 엄마가 이제 들을 수 있어.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 받아줄 수 있어. 은혜가 흐느꼈습니다. 나 진짜 힘들었어, 엄마. 알아. 태준이랑 오래 싸웠어. 매일 싸웠어. 근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울어. 실컷 울어. 엄마는 안 울어. 엄마는 내 울음 들을게. 은혜가 한참 울었습니다. 정숙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딸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같이 울지 않았습니다. 딸이 울 자리를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울음이 가라앉을 무렵 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을까? 괜찮아. 진짜로. 진짜로. 엄마가 봐왔잖아. 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아이야.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는 아이야. 항상 그랬어. 은혜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 엄마도 됐어. 우리 둘 다 됐네. 그래. 두 사람이 잠깐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겹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볼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35년을 잘 참았다. 그러나 이제 참는 것보다 사는 것을 배울 차례다. 늦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가 내 시작이다. 문장을 다 쓰고 볼펜 뚜껑을 닫았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저녁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날씨 좋아요. 제주도 사진 찾아봤어요. 언제 갈 거예요? 정숙이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을에 가요. 진짜요. 진짜예요. 예약할게요. 말 말아요. 정숙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계절이 기다려졌습니다. 오전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고등어, 두부, 호박, 들깨. 누구의 입맛도 아니었습니다. 오정숙의 입맛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장 많이 보셨네요. 네,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요. 좋으시겠네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른 것들의 무게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고등어를 손질하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두부를 크게 썰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들깨를 갈았습니다. 부엌 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음악을 틀었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정숙이 국자로 냄비를 저으며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흥얼거린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아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혜가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기 전에 정숙은 이미 알았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정숙이 현관으로 걸어가다 거울 앞에서 멈췄습니다. 단발로 자른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볼에 약간 혈색이 돌았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이 오정숙이었습니다. 35년을 숨기고 살다가 66에 처음으로 제 얼굴로 서 있는 오정숙이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국화 몇 송이였습니다. 엄마, 왔어. 이거 사왔어. 그냥. 정숙이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왜? 그냥 들고 오고 싶었어. 엄마한테 꽃 사다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정숙이 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얗고 소담스러운 국화였습니다. 한철민의 영정 앞에 놓였던 국화와 같은 꽃이었지만 지금 손에 들린 이 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혜가 냄비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들깨탕이다. 응, 내가 좋아하잖아. 은혜가 돌아섰습니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기억했어. 당연하지. 예전엔 맨날 아빠가 좋아하는 거만 했잖아. 이제는 아니야. 은혜가 웃었습니다. 정숙도 웃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국물 마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은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숙은 식탁 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응. 엄마가 미안한 게 있어. 은혜가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어릴 때 내가 아버지한테 맞서려고 할 때 엄마가 말렸잖아. 응. 그때 엄마가 막은 게 너한테 상처가 됐을 것 같아서. 은혜가 행주를 내려놓고 정숙 앞으로 왔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도 그때 무서웠잖아. 그게 잘못이야. 은혜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한테 화난 적 없어. 한 번도. 진짜야. 진짜야. 엄마가 버텨줬으니까 내가 있잖아. 정숙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부엌 창으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였습니다. 국화 냄새가 방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사다 준 꽃 냄새였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혜가 돌아가고 나서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음악도 끄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침에 써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내 시작이다.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창을 두드렸습니다.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오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35년을 남의 시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오정숙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왔습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오정숙만의 새벽이 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정숙 씨는 알려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삶은 다시 선택하는 순간부터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오정숙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정숙 씨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35년을 참고 살았어도 66에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만들어 갑니다. 이상 오늘의 인생 여행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